네, 녹화 켰고요. 일단은 음, 저희 자료 구조 이제 알고리즘 튜토링이라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료 구조라는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따라서 이해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서 자료 구조 들으신 분 계시나요? 네, 뭐 채팅으로 해도 되고 마이크 켜고 소통해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두 명이 들었나 보네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 선수 과목이 자료 구조지만 저희가 이제 자유로우조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제가 가져오면서도 이제 우리 취업할 때 코딩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백준 같은 거 푸는 거거든요. 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블럼 솔빙 문제인데 그거랑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크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주제를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1회 2시간으로 됐죠? 일주일에 1회 2시간이고 제가 수요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목요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일정이 3개나 있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줌으로 하다가 본가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일단 저 자체가 본가라서 줌을 켰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그 뭐냐 다른 튜터링 보니까 이제 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애기등 생활관 진짜로 빌려서 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 스퀘어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가 4번이 있어요. 여기 수료 조건이 있는데 수료 조건을 저희가 살짝 바꿔서 볼게요. 수료 조건이 이제 과제 4번이라고 했는데 과제 4번이 아니라 과제는 이제 4번 중에서 과제가 5개가 나가죠. 1, 3, 5, 7차시 수업 이후 과제하고 심화 과제 5개가 나가는데 5개 중에서 4개가 아니라 출석을 다 하신 분들은 3개만 해도 되게 실시간으로 출석을 다 하신 분들은 과제를 3개만 해도 되게 할 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왔는데 과제 하나 더 하면 억울하니까 과제는 쉬운 과제로 좋아요. 그래서 과제는 쉬운 거니까 억울하지 않게 수업 시간보다는 과제 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게 설계를 해놨고요. 100준 문제긴 한데 하나 빼고 설계를 해놨고 되도록이면 파이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써놨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답안을 파이썬으로 줄 예정이에요. 네. 답안을 파이썬으로 줄 예정이라서 파이썬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뭐 C가 편하든 뭐 C++가 편하든 자기가 편한 언어로 100줄 풀어도 되는데 이제 제가 과제가 마감되고 준 답안을 보고 이제 자신은 C로 풀었지만 파이썬도 알아서 이 코드도 알아볼 수 있다 라면은 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풀면 되고 어차피 100줄이니까 이번 주 과제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목적조하고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로 넘어가 봅시다. 저희 채팅창 켜고 소통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원기 교수님 자료 구조 과제 아니 그 강의 자료예요. 지금은 아마 자료 구조를 이제 앞으로 안 여실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는 C++로 진행을 했는데 코드적인 부분은 최대한 빼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강의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지나쳤구나 ADT라는 거예요. 자료구조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DT라는 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 같은 걸 할 때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하고 들으신 분들 공감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ADT의 이해도에 따라 과제 속도가 아예 달라진다. 하고 들으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근데 뭐 사실 ADT를 아주 잘 이해를 하더라도 이제 뭐 이독일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그냥 C를 쓰는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 이해도에 따라서 과제가 갈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일단 포인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ADT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ADT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영어로 설명이 써 있긴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뭐 실제로 자료구조는 아닌데 자연수라는 자료구조가 있다고 쳐요. 자연수라는 자료구조가 있다고 치면은 그 자연수가 0인지 자연수가 0이 맞는지 이런 이제 함수들 그리고 자연수끼리 덧셈을 하는 함수 자연수끼리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 그리고 석세서라고 해갖고 그 다음 자연수를 불러주는 함수 그리고 자연수끼리 뺄셈을 해주는 함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ADT라고 하는데 ADT 안에는 이런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수라는 자료 구조가 있으면은 이런 ADT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ADT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게 ADT라는 거예요. 이제 추상적 자료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는 거고 일단 오늘 할 내용은 ADT랑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퍼포먼스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 먼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의 퍼포먼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공간 복잡도하고 시간 복잡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공간 복잡도는 뭐냐면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 다 건너뛰고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의 공간 복잡도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0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함수에 ABC라는 인자가 들어가는데 ABC 빼고 아무것도 안 쓰이고 있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러면 이 코드 이 함수에서 이제 배열에 있는 숫자들을 S에다가 다 더해주는 함수죠. 이거는 공간 복잡도가 몇일까요? 한번 채팅으로 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간 복잡도가 n이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보면은 이 함수도 공간 복잡도가 0입니다. 사실 n인데 공간 복잡도가 이제 1번하고 2번의 합이에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가 이제 A라는 배열의 크기가 n이다 라는 거에다가 이제 0 이제 A하고 n 쓰이는데 우리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배열의 크기인 n이다라고 공간 복잡도를 정해줄 수 있고 1번하고 2번을 더한 게 공간 복잡도예요. 그럼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 복잡도가 없는 게 맞죠? 뭐 굳이 있다고 치면은 뭐 상수 공간 복잡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단은 뭐 상수인지 뭐 n 뭐 이제 뭐 선형인지 아니면 뭐 이차함수인지 공간 복잡도가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0이다라고만 알아두고 여기서는 n이다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재귀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a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그때 대문자 a는 스택 프레임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함수 이제 재기함수는 이제 스택 구조로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기함수의 이제 작동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함수가 실행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인다 치면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실행을 완료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 그 칸의 크기를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그게 n 플러스 1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뭐냐 이 r썸이라는 함수가 n이 n일 때부터 n이 0일 때까지 n 플러스 1번 실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공간 복잡도보다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시간 복잡도예요. 실제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이나 뭐 연구실 같은 환경에서는 뭐 돈만 많으면은 이제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그 뭐냐 이제 공간에 대한 자원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공간 복잡도보다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라는 거를 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시간은 컴파일하는 시간에다가 실행 시간을 더한 건데 우리가 컴파일한 시간은 무시해줘도 되겠죠? 코드 돌아가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한다든지 함수를 이제 콜한다든지 아니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교 연산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 연산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네,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일단 뭐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s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줘서 초기화 해주는 거 1, 그 다음에 포문이 n 플러스 1번 도는데 그 중에서 n번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하고 n이 있고 s를 리턴해 주는 거 1. 이렇게 해서 이 함수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 연산을 뭘로 할 건지는 안 정했어요. 일단 다 세봤더니 2n 플러스 3이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채팅에다 쳐주세요. 답을 알 것 같다라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펼쳐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아,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한 줄 한 줄 보기 편하게 좀 더 길게 쓴 거고 그래서 이거는 2n 플러스 2가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2n 플러스 1이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3이 차이 나죠? 3이 차이 나는데 그 3이 어디서 온 것 같냐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n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 2n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얘를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거 무조건 한번 봐줘야 되고 이거 무조건 한번 봐줘야 되고 이거 무조건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썸을 한번 해줘야 될 때 한 번 이제 호출해 줄 때마다 두 개씩 늘어나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n번을 하니까 네, 그래서 2n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중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중포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문은 포문 안쪽으로는 n번 들어가지만 우리가 포문을 거쳐가는 거는 n 플러스 1번 거치는 거죠. 다시 우리가 포문 안에는 n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포문 안에 들어가는 건 n번 들어가지만 포문을 거쳐가는 거는 n 플러스 1번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m은 똑같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하나 다 세고 있기에는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 2n 플러스 3이 걸린다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2n 플러스 2가 걸린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B보다 더 느린 프로그래밍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B에서는 곱하기 연산, 아니 B에서는 뭘로 할까요? B에서는 뭐 익스포넨셜 연산을 하는데 A에서는 더하기 연산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더하기 연산을 2n 플러스 3번 해주는 것보다 우리 지수 연산을 2n 플러스 2번 해주는 게 좀 더 느릴 것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제 학교 1년 다닌 경험으로 해갖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B가 더 빠른 코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는 게 아니라 대충 퉁 쳐갖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A라는 모델이 있을 때 B라는 모델에 있어서 뭐 이게 최대 그러니까 많아도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이 정도 아니면은 뭐 동등하게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많아도 적어도 동등하게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세 가지 표현 방식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 표현 방식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쓰는 건 at most, at least, equal 중에서 at most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우리가 그거를 big O 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과제로 나갈 거라고 강의 기획서에 써 있긴 한데 우리 증명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증명하면 되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함수 fn이라는 게 빅 O GN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C하고 N0라는 게 있는데 C하고 N0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근데 모든 N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양수 C하고 N0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fn을 빅 O, G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의 어퍼 바운드를 아니, F의 어퍼 바운드를 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가 아무리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도 GN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FN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FN이 C, G, N보다는 뭐 작거나 같은 C하고 N0가 존재하냐? C하고 N0가 존재하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볼게요. FN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N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하고 뭐 얘가 존재하냐? 이건데 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가 CGN이고 이 함수가 FN인데 그러면은 FN이 여기서부터는 그 여기 N0를 기점으로 그 뒤로는 쭉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빅 O 노테이션입니다. 이때 우리가 FN이 빅 O GN을 따른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네,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어떤가요? 그래도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따라오고 있긴 하신가요, 다들? 네. 이게 저희가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안 할 건데 우리 빅5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서 일단 뭐 수학 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 시간에는. 네,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빅5 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예시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예시를 보면서 우리 이제 증명을 할 건데 3n 플러스 2가 빅5 n이냐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fn이 초록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fn이 3n 플러스 2고 gn이 n인 거죠. 이때 3n 플러스 2가 cn 이 3n 플러스 2가 cn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데 그때 모든 n은 n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이게 비고 노테이션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고 노테이션의 그 해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해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때 우리가 n 제로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뭐 아니면 C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C를 1로 한번 잡아볼까요? C를 1로 한번 잡아봤을 때 C가 1이라 치면은 이때 그러면은 2n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때 C하고 N0는 양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2n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이 여기가 N0라 치면은 여기부터는 쭉 가나요? 아니죠, 반대죠. N0라 치면은 이제 이쪽 부분 네, 반대로 생각했네요. 이게 2n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는 이쪽 부분에서 비고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게 N0가 아니라 그러면은 서로 왜 이렇게 못 그리죠? 그러면은 여기가 N0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N0가 양수여야 되는데 N0가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부등식을 만족하기 시작하면은 N0가 음수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우리 그러면 C를 1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C를 1로 두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 잘못된 경우인데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보통 뭐 여러 가지 해가 이 무수히 많은 해가 있긴 하지만 보통 C를 4로 두면 이쁘겠죠? C를 4로 뒀을 때는 3n 플러스 2가 4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봅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2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게 n-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이쪽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전체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때 n0가 2가 되고 c가 4일 때 n0가 2가 된다라는 양수 c와 n0가 존재하죠.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데 존재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한 줄짜리 증명이죠. 다시 해보면은 정리해보면은 우리 C를 사로 뒀어요. 일단 C를 사로 뒀는데 C를 사로 두고 보니까 2라는 N제로가 가능한 N제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비고 노테이션의 증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게 증명 끝이고 일단은 이거는 홈워크로 강의 자료는 끝나고 다 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는 끝나고 다 드릴 거고 일단 이거는 홈워크로 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홈워크로 우리 과제가 비고 노테이션 증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문제 일단 홈워크로 두고 우리 그러면은 비고 로테이션의 특징, 비고 로테이션의 특징인데 우리 3n 플러스 2는 5 비고 n이면서 비고 n 제곱일 수 있냐? 라는 건데 어,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비고 로테이션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은 최고 차항에 따라서
갈려요, 빅 O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n이라는 함수가 차수가 m인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빅 O n의 m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빅 O 노테이션의 특징인데 이거는 엄청 자주 쓸 거라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최고창의 이제 차수에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서 꼭 다항식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 그 식의 차수에 따라서 빅 O 노테이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그러면 3n 플러스 2는 빅 O n인 거는 확실하죠? 근데 빅 O n제곱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n 플러스 2가 빅 O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뭐 C를 1이라 두고 if C 1일 때 3n 플러스 2가 뭐 이거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GN이고 어 이게 FN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점이 N0라고 하면은 여기부터는 FN이 쭉 작죠? 그러면은 3n 플러스 2는 B고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비고 n에 대해서는 비고 n인 우리가 보통 비고 n으로 표현하는 시계에 대해서는 n보다 더 높은 n보다 더 큰 시간 폭속도를 가지는 빅5로 우리가 바운드를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로 풀어서 하니까 어려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n 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뭐 6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보통 우리가 비고 n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거나 다 되겠죠? 뭐 이런 것 이렇게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얘의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2n 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6이라는 코드가 최대한 느리게 돌아갔을 때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냐 할 때 보통 5n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뭐 이 시간 안에도 다 바운드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고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세 가지 표현법 중에서 두 개는 빅 오메가하고 빅 세타입니다. 네, 빅 오메가는 이제 어퍼 바운드에서 로어 바운드로 이제 바뀌기만 한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고 이거는 뭐 오타고요. 엔제로겠죠? 뭐 이렇게 여기 부등호 방향 바뀐 게 이제 빅 오메가 표현법이고 그리고 부등호를 양쪽으로 묶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빅 오와 빅 세타가 양쪽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아니 빅 오와 빅 오메가가 양쪽으로 묶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빅 세타 빅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증명 똑같이 이 C하고 N제로가 아니 뭐야 존재하기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한 개의 C하고 N제로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명 과정은 똑같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T가 45보다 클 때 BT는 항상 AT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T가 45보다 클 때 BT가 AT보다 항상 크다는 거는 우리가 AT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AT를 빅오 B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A는 빅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B는 빅오 A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B가 이제 빅오 T제곱인데 빅오 T랑 같을 수 있겠죠? 얘네들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흐름을 한번 봅시다. 100t 더하기 100, 100t 더하기 20t 제곱이라는 코드가 B고 t 제곱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B고 표현법은 최대한 코드가 나쁘게 돌아갔을 때 코드가 최대한 오랫동안 돌아갔을 때 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게 B고 T가 될 수는 없겠죠. 제곱항이 있는 이상 이 식 자체가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A는 B고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B는 B고 A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특징도 있고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네, CT가 있을 때 BT가 CT보다 항상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C는 빅 오메가 B다. 이거고 이걸 봅시다. 1.25 곱하기 1.25 곱하기 BT가 CT보다 항상 크냐? 라고 했을 때 항상 크죠? 이건 뭐 그래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1.25 곱하기 BT가 이 점선인데 여기부터 아니죠. 여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CT보다는 항상 커요. 뭐 잘 안 보이니까 뭐 시간 나면은 수식으로 증명해 보고 여기 너무 그래프가 붙어 있어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T가 0보다 클 때부터 1.25 곱하기 BT는 CT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뭐라 그랬죠? 이 두 가지 관계가 한 번에 성립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게 용어가 처음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한 번에 성립하면은 C가 빅세타 B를 따른다. C는 빅세타 B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레스하고 그레이터인데 이게 레스하고 그레이터가 한 번에 성립하면은 이제 이퀄이라는 뜻을 가지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밑에서 보겠습니다. 네, C가 빅 오메가 B인데 동시에 빅 오 B면은 이거는 빅 세타 B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빅5로 빅5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 이 순서대로 점점 코드가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상수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로그 시간이 걸리는 게 좀 더 오래 걸리는 코드일 거고, 로그 시간이 걸리는 코드보다는 선형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더 오래 걸릴 거고, 선형 시간보다는 거기다가 로그를 또 곱해주는 게 더 오래 걸릴 거고, 근데 n로그 n보다는 n제곱이 더 오래 걸리고, n세제곱이 더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 다항 시간이 걸리는 코드의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지수 시간이 걸리는 코드보다는 적게 걸리겠죠. 근데 지수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지수의 밑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팩토리얼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더 작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거고요.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 진압판이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리는 코드가 5의 n의 n제곱 코드인데 뭐 n제곱 코드는 우리가 뭐 볼 일이 없겠죠? n제곱 코드는 뭐 별로 안 좋은 코드인 거고. 그래서 우리 똑같은 알고리즘, 우리 이거는 그래서 예시인데, 자, 프리픽스 에버리지스 1이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을 빅 5로 표현하면은 몇일까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토리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대답이 하나 나왔고요. 한 명의 대답만 더 들어보고 갈게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빅 5 n제곱이 맞습니다. 빅 5 n제곱인데 왜냐면은 뭐 정확하게는 안 할 거지만 대충 여기서 n번 돌아가고 여기서 n번 돌아가니까 이중포문이죠. 그럼 n제곱 정도 되겠죠. 우리 이거는 이제 근사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알 필요 없겠죠. 뭐 이 코드는 n제곱 정도 될 건데, 예, 그러니까 비고로 표현하면은 n제곱이 맞죠. n제곱이 맞는데 똑같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코드인데 우리가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얘는 딱 봐도 그냥 비고 n이죠. 우리 봅시다. 우리 똑같이 이 프리픽스 에버리지라는 거를 수행을 하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n제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n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백준에서 시간 초과에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백준에서 시간 초과에 나면은 우리가 코드를 효율적으로 못 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짜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코드가 너무 어려워지면 또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시간 복잡도를 줄이려고만 하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상한 알고리즘들 가져와 갖고 막 고급 알고리즘들 가져와서 문제를 과잉 진압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 문제와 이 문제의 난이도에 가장 적절한 코드가 뭘까?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이 뭘까? 하는 거를 우리가 빅5 노테이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5의 n로그 n하고 5의 n제곱 이 두 친구를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일단. 그리고 숙제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하면은 이거 이 두 개 이그젠플들 증명하는 거 제가 강의 자료 보내줄 테니까 네, 강의 자료 보내줄 테니까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시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이제 나머지 한 시간 동안은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뭐 버블 소트 같은 건 너무 쉽고 버블 소트보다는 어려운 친구들 위주로 다뤄볼게요. 그래서 먼저 삽입 정렬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 정렬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정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하냐라는 건데 그 정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2번, 3번 인덱스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정렬을 했을 때 1, 2, 3, 4번 인덱스가 뭐 4, 2, 3, 1이 되거나 4, 3, 2, 1이 되면 정렬이 완료가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이 2번, 3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블한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렬 알고리즘이 이제 메인 메모리 안에서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이제 리스트에서만 정렬을 수행을 하냐 아니면은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서만 말고 또 다른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정렬 기법이냐에 따라서 인터널 메소드, 익스터널 메소드라고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삽입 정렬 보겠습니다. 삽입 정렬의 코드는 이런 식이고요. 뭐 코드는 직접 구현해 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일단 빨간 부분은 이미 정렬이 된 부분이라 치고 일단은 첫 번째 거가 다 정렬이 돼 있다고 첫 번째 게 정렬이 돼 있다 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스텝부터 우리 여기에서 5보다 작은 게 있네 하면은 이거를 첫 번째로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탐색을 하는데 4보다 작은 게 있네 하면은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쭉쭉 탐색하다가 3보다 작은 게 있네 하고 이거를 첫 번째에 넣고 여기서 2보다 작은 게 있으면은 이걸 1번에 넣고 하는 게 삽입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정렬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렬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렬된 부분의 가장 작은 친구들보다 더 작은 원소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나머지 원소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고 우리가 그 가장 작은 원소보다 더 작은 친구를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넣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삽입 정렬의 특징. 일단은 스테이블 하고요. 스테이블 하고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인데 이제 우리가 삽입 정렬의 특징적으로 이제 잘 돌아가면은 5n제곱이고 5n이고 뭐 kn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스테이블한 정렬인데 잘 돌아가면은 ON만에 돌아갈 수 있긴 한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ON 제곱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삽입 정렬이 강력한 이유는 이제 구현하기 너무 쉬워요. 코드가 코드 설명은 안 했지만 보면 코드가 되게 짧죠? 코드가 되게 짧은데 만약에 우리가 정렬해야 될 원소의 개수가 30개보다 대충 한 30개 정도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게 어떠한 정렬 기법보다도 가장 빠른 정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삽입 정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퀵 정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름부터 빠른 정렬인데 퀵 정렬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 퀵 정렬이 뭔지 알기 전에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살짝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네, 뭐 익숙하진 않을 텐데 분할 정복 알고리즘 기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소 집합 S1하고 S2로 S라는 우리의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S라는 집합의 서로소 부분 집합인 그러니까 이거겠죠?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S1하고 S2가 겹치는 부분 없게 한 다음에 S1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고 S2에 대한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얘네들의 해법을 합치면은 S에 대한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입니다. 분할 정복 기법이고요. 우리가 퀵 정렬은 분할 정복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분할 정복 알고리즘 기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제였더라? 3주 차인가에 제가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3주 차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거라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뭔지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퀵 정렬에는 분할 정복이 쓰인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퀵 정렬이 뭐냐면은 우리가 피봇이라는 거를 피봇이라는 거를 하나 잡습니다. 우리 피봇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전산수학 5원 할 때 한번 들어보긴 했을 텐데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피봇이라는 걸 잡아요. 피봇이라는 걸 잡았을 때 우리가 퀵 정렬에 퀵 정렬의 한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x보다 작은 값들이 모여 있고 피봇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피봇보다 큰 친구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단계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문제가 분할이 된 거죠. 우리가 S라는 프로블럼에 대해서 S1하고 S2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S1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S2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결국에 이런 단계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정렬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피봇을 잡아서 핵심은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x보다 작은 친구들, 피봇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x보다 큰 친구들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서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뭐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코드도 짧아요. 코드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 재귀함수, 재귀함수인데 재귀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 C 언어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우기만 했고 어디에 쓰는지 몰랐을 텐데 두 와일이란 거 기억나나요? 두 와일 기억나시나요, 다들? 다른 분들도 대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와일. 네, 다행히도 우리 배운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두 와일이 두 와일을 이제 실용적으로 여기서 처음 쓸 거예요, 아마도 다들. 그래서 퀵소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우리 일단 피봇을 어, 우리가 피봇을 26이라고 해볼게요. 피봇을 26이라 치면은 우리 일단 I하고 J를 먼저 두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피봇이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부분 중에서 가장 왼쪽 거를 I로 두고 가장 오른쪽 거를 J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우리 I가 26보다 클 때까지 가요. I가 26보다 클 때까지 가고 J는 26보다 작을 때까지 합니다. 뭐 코드랑 연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작동 방식만 일단 한번 볼게요. 코드는 직접 써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i는 26보다 클 때까지 가고 j는 26보다 작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은 i하고 j의 자리를 바꿔주면은 이제 왼쪽에는 i 26보다 큰 작은 친구들이 모이게 될 거고 오른쪽에는 26보다 큰 친구들이 모이게 되겠죠? 다시 우리 i를 26보다 큰 i가 26보다 큰 친구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말로 풀어서 하니까 어렵네요. i가 26보다 큰 친구를 만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가고 j는 26보다 작은 친구를 만날 때까지 왼쪽으로 가다가 이제 둘이 멈췄으면은 이제 수합해주면은 이제 언젠간 언젠간 이제 j가 i보다 작아질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j가 i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j가 i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은 이제 스탑합니다. 스탑. j가 i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작동을 멈추고 알고리즘의 작동을 멈췄을 때 이제 그때의 그때의 j하고 우리 피봇을 수합해주면은 26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26보다 큰 친구들이 있게 되고 왼쪽에는 26보다 작은 친구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i가 j보다 클 때 스왑을 해주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한 단계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퀵 정렬의 한 단계는 이렇게 수행된다는 거고, 그래서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는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26을 피봇으로 잡았으니까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걸 피봇으로 잡는다고 해볼게요. 뭐 피봇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가장 왼쪽 거로 한다고 치면은 26이 있으면은 26을 기준으로 26보다 왼쪽에는 작은 거, 26보다 오른쪽에는 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 안에서 11을 기준으로
11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11보다 작은 친구들, 1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11보다 큰 친구들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정렬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여기에서 59를 피봇으로 두고 59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59보다 작은 친구들, 59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59보다 큰 친구들 해서 이것도 정렬을 다 완료를 해주면은 이게 퀵소트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퀵소트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한 단, 여기 위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던 게 퀵소트의 한 스텝이 돌아가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퀵소트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다들? 어떤가요? 아직까지 할만한가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우리 퀵소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n로그 n에 돌아가요. 아, 물론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를 생각하더라도 퀵소트가 일단은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On제곱이라서 우리 완전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퀵소트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n로그 n이에요. 우리 아까 삽입정렬은 n제곱이었는데 이가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 퀵정렬을 할 때 피벗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시간 복잡도가 갈립니다. 그래서 피벗을 선택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레프트로 했죠. 일단 우리가 피벗 선택을 할 때 레프트로 한번 하기도 했는데 레프트로 해봤는데 뭐 라이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중간 값을 뽑아서 그것을 피벗으로 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퀵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걸 한글로 병합 정렬인가 하는데 머지 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지 소트가 뭐냐면은 일단 뭐 코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네, 머지 소트가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잘게 잘게 잘라요. 다 잘게 자른 다음에 잘게 잘린 친구들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정렬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개짜리 친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짜리 친구는 네 개가 되고 네 개짜리 친구끼리 정렬을 해서 여덟 개까지 정렬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머지 소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머지 소트가 됐는데 뭐 코드는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 분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머지 소트도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합니다. 분할 정복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시 이걸 지나쳤네요. 예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그래서 분할 정복으로 머지 소트를 수행을 할 때는 우리 일단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스트 안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릅니다.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잘라요.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자른 다음에 26하고 5를 합칩니다. 근데 합칠 때 둘이 비교를 해서 합쳐요. 다시 우리 1하고 61을 합칠 건데 비교를 해서 합치고 77이랑도 합칠 건데 비교를 해서 합칠 거예요. 우리 뭐 합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를 합칠 수도 있는데
합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코드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하고 59를 합칠 때도 비교를 해서 합치고 그리고 이 두 개짜리하고 15를 합칠 때도 비교를 해서 합치고 15가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다섯 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머지 소트입니다. 우리 머지 소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아까 퀵소트는 워스트 케이스가 On제곱이었어요. 그리고 퀵소트는 스테이블하지 않았는데 머지소트는 워스트 케이스도 n 로그 n이고 스테이블합니다. 그런데 퀵소트가 왜 퀵소트냐? 그러니까 머지소트는 퀵소트보다는 살짝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느려요. 그냥 그러니까 머지소트가 퀵소트보다 살짝 느린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점근적으로 그냥 근사를 했을 때 n 로그 n으로 다가가는 건 맞는데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에피션트가 머지소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천 n 로그 n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 n 로그 천 n이나 우리 뭐 2n 로그 2n이나 2n 로그 n이나 뭐 이거나 둘 다 n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 썼네요.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아무튼 이 개수가 평균적으로는 퀵 정렬이 좀 더 작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른 머지소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머지소트의 변형된 버전 해갖고 우리 일단은 내추럴 머지소트라는 변형된 버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랐지만 내추럴 머지소트는 하나하나 다 자르기보다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부분은 자르지 않는 거 이런 변형된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부분은 자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한 개짜리를 두 개로 합친다기보다는 두 개짜리를 세 개로 합칠 수도 있고 두 개짜리를 네 개로 합칠 수도 있고 좀 더 시작 단계가 빨라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스텝도 짧아지고 이런 뭐 내추럴 머지소트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정렬 알고리즘들은 뭐 이거 손글씨가 좀 보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본 정렬 알고리즘들은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는 연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교를 하는 연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comparison based sorting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이제 비교하는 연산이 들어가 있는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빨라도 n 로그 n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을 하는 정렬 알고리즘은 아무리 빨라봤자 n 로그 n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n 로그 n의 벽을 넘으려면 그러니까 정렬을 할 때 비교를 안 하고 정렬을 하려면은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머지소트, 그리고 그 위에서 배운 퀵소트, 그리고 그 위에서 배운 이제 삽입 정렬 이렇게 세 개는
네. 이 세 개는 다 이제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n 로그 n의 벽을 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켓 소트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컴패리즌 베이스드는 n 로그 n보단 빠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n 로그 n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렬할 숫자들의 범위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정렬할 우리가 정렬할 숫자의 범위가 가장 작은 게 얼만큼이고 가장 큰 게 얼만큼인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n 로그 n의 벽을 부수고 ON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짤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봅시다. 자, 버킷수트라고 ON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키의 범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키의 범위가 0부터 9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이런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치면은 우리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 리스트를 버켓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버켓 소트인 건데 그 리스트에 대해서 1번 리스트의 1번에는 1번 키 값이 1인 걸 이어주고 그 리스트의 3번 인덱스에 대해서는 키가 3인 거를 이어주고 7번에서는 7인 걸 이어줘서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을 떼갖고 그거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버킷 소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확실히 뭔가 더 빠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키의 범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버킷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는 추가적으로 이 범위에 대해서 메모리는 좀 더 들겠지만 속도는 확실하게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킷소트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게 이제 뭐 라딕스 소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은 설명 설명은 제가 원리를 먼저 알려주면은 설명은 이제 수업 끝나고 강의자를 받아서 읽어보면은 설명이 왜 이래서 왜 이렇게 써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라딕스 정렬은 그러니까 자릿수별로 정렬을 하는 거죠. 스테이블한 정렬이고 스테이블한 정렬이고 시간 복잡도는 ON이에요. 시간 복잡도는 ON인데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어떤 원리로 정렬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일단은 버킷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버킷 소트가 0부터 9까지 범위였는데 그러면은 버킷 안에 이게 칸이 10개가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가 0부터 9가 아니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0부터 999까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버킷 안에 우리가 숫자를 넣을 칸이 1000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메모리가 너무 많이 써요. 불필요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10의 자리, 그러니까 10진수 표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킷을 10개로만 잡고 우리 키의 범위가 999까지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버킷을 우리가 이제 최대 3자리 자연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치면은 10개짜리 버킷을 3번 거쳐서 정렬이 완료되게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라딕스 소트인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일단 1의 자리만 볼 거예요. 그래서 179는 9번 버킷에 들어가고 208은 8번 버킷에 들어가고 306은 6번에 들어가고 93은 3번에 들어가고 859는 여기 들어가고 984는 여기 들어가고 55는 저기 들어가고 9는 여기 들어가고 271은 여기 들어가고 33은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네, 1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부터 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뺍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면은 빼긴 빼는데 어떻게 뺄 거냐면은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뺄 거예요. 우리 9번 같은 경우에는 179가 먼저 들어오고 859가 들어온 다음에 9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리스트가 생기겠죠? 봅시다. 그래서 스텝 한 번을 거쳤을 때 이런 리스트가 생겼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 이번에는 아까 1의 자리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면은 7, 271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93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33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형성이 될 텐데 이때도 이 순서대로 빼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빼면은 그러니까 우리 306, 208, 9 셋 다 10의 자리에 숫자가 0인데 일단 여기서 들어온 순서대로 빼줘요. 306 먼저 빼주고 208 빼주고 9 빼주고 해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10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두 번째 스텝까지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우리 키의 범위를 알고 있다 그랬죠? 키의 범위가 최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스텝을 세 번만 거쳐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306 이번에는 100의 자리 기준으로 3번에 넣어주고 208은 2번에 넣어주고 9는 0번에 넣어주고 이 순서대로 해주면은 결국에는 세 번의 스텝을 거쳐 거친 것만으로도 이런 정렬된 리스트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키의 값이 10개죠. 그러니까 키가 10개죠. 키가 10개인데 10개에 대해서 우리 밑에서 볼게요. 우리 키가 10개잖아요. 키가 10개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개 가지고만 한 거지. 우리 대부분 무언가를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10개밖에 들어오진 않죠. 10개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정렬할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보다는 자릿수하고 뭐 버킷의 크기가 더 작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시간 복잡도 자체는 빅 O의 t 곱하기 n 플러스 r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n이 크고 d하고 r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점근적으로 ON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딕스 소트의 분석이고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봅시다. 우리 ON 제곱짜리 정렬은 삽입 정렬, 삽입 정렬이 있었고 n로그 n짜리 정렬에는 퀵 정렬하고 병합 정렬이 있었고요. n로그 n짜리 정렬에는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n짜리 정렬에는 버킷 소트가 있었고 버킷 소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 사용을 해서 한 게 이제 라딕스 소트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5가지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뭐 셀렉션 소트라고 있는데 셀렉션 소트는 뭐 이제 우리가 딱히 그것 셀렉션 소트도 버블 소트만큼 쉽고 간편한 거라서 제가 딱히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개념과 5가지 정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은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 제가 이거 강의 자료 톡방에 올려주고 영상도 이제 오늘 안에 올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있는 두 문제 과제로 정리해갖고 네, 과제로 정리해갖고 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 연락처 다 있으니까 제 연락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카톡으로 이 두 문제 풀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녹화 끄고요.